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해설 3부 이어서요 4부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최서희입니다. 여러분 4부에서는요 남은 문학 두 세트를 같이 나갈 텐데요. 이번 이 시간은 현대로 꾸며봤습니다. 자, 현대소설 아마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현대시 가나 두 작품인데요. 전체 오늘 이 시간에 배울 세 작품 중에 무려 두 작품이나 수능 특강 연계교재에 있었다는 거 엄청나게 이번 모평에서 시사하는 바가 큰 지점인데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리 연계의 힘을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시간의 압박을 받지 않고 여러분이 온전히 내용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현대소설은요. 연계에 제시되어 있던 그 장면이 중략 부분 이후에 그대로 나왔거든요. 그런데도 문제는 어려웠어요. 일부 접근하기가 까다로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점까지도 이 시간에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떤 부분을 근거로 삼아야 되는 건지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출발해 볼까요? 자, 첫 번째 27번부터 30번으로 이어지는 이 현대소설 세트인데요. 특징적인 점은 뭐냐면 사실 최근 수능에는요. 연계되는 작품이 뭐가 있었지 살펴보면 여러분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현대보다는 고전소설에서 연계가 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작년 수능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는요. 현대소설을 계속 이렇게 연계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 지점도 눈여겨봐둘 지점이 되겠습니다. 전체 이제 4개의 문항이 있는데요. 한번 문제 전체 훑어보도록 할게요. 27번 문항 별표 하나 쳐두세요. 이런 식으로 수능이 바뀌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문항인데 서술 방식인데 특정 부분을 밑줄 긋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선지를 물어보고 있어. 어렵게 느낀 친구들은요. 그 꼼꼼하게 사고하는 훈련이 아직 좀 부족한 친구들이니까 저랑 같이 이 시간에 해볼 거고요. 28번, 29번도 역시 만만치 않았어요. 자, 28번은요. A, B 밑줄 긋고 서사적 기능 물어보는데 한마디라는 거야. 자, 기억하세요, 여러분. 밑줄이 그어져 있어. 그러면 그 밑줄만 보면 답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자, 전후 맥락을 반드시 파악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29번은요. 가, 나에 대한 이해인데 마지막 대목에 이게 가나가 몰려 있어요. 이 부분은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많이 투자를 해서 꼼꼼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요. 30번은 보기 박스가 있어서 딱 달려 들어가 봤더니 이거는 작품 그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주는 정답 및 해설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보기는 아니었네. 그러면 사실 미리 읽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저는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27번은 여러분이 읽으면서 실시간으로 해결해도 무방한 문제예요. 자, 어머니의 변명. 자, 여기는 이 중략 부분 앞부분은요. 여러분 우리가 수특 교재에서 만나지 않은 부분이다. 그러나 충분히 이 맥락 가지고 어떤 상황인지 파악할 수 있어요. 소설도 현대든 고전이든 할 것 없이 인물 잡고 가라고 했잖아. 어머니가 나왔어. 어머니가 뭔가 변명을 했대. 끝끝내 내 마음 나라는 서술자가 나왔네요.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지 못했어. 그러면 아하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상처를 받은 상황이야. 어머니가 뭔가 나에게 변명을 했는데 그게 나에게는 와닿지 않았던 거야. 자, 그 후로 나는 좀처럼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꺼내지 않게 되었다. 아하, 이게 아버지와 관련된 어떤 내용인가 보다. 그래서 내가 이 아버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상처를 가지고 있잖아. 자, 제가 미리 전체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드리면 이 작품은 80년대에 발표된 작품입니다. 그런데 6.25 전쟁의 아픔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나는요. 전쟁을 직접 몸소 체험한 그런 세대는 아니야. 그런데 내 아버지 세대가 전쟁을 체험한 세대고요. 그 다음 후 세대인 거죠. 그 전쟁 2세대가 이렇게 아직까지도 치유되지 않은 그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6.25 전쟁의 비극성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뭔가 화해와 그런 아픔을 나름대로 치유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 작품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아버지가 이 작품 바로 앞부분에 나는 왜 아버지가 안 계시지? 어머니한테 여쭤봤더니 예전에 배 타러 나가셔서 뭔가 안 좋은 일을 당하셨어. 돌아가셨어. 그런 얘기를 듣고 자랐어. 그런데 학교에 갔더니 먼 친척벌 되는 어떤 녀석이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네 아버지 말갱이였대. 몰랐어?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여러분 80년대에 이 반공에 대한 교육이 아주 강하게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빨갱이? 이것은 곧 뭐야? 죄인데? 엄청난 죄인데?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충격을 받아서요. 엄마한테 와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이렇게 말했어. 맞아. 라고 이제 너희 아버지 정말 그랬고, 그러나 이제 여기서 말하는 변명은 이런 겁니다. 나쁜 사람 아니었어. 이 마을에서 유일한 학생이었고 배운 사람이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사람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적으로 좀 달랐던 거지. 뭔가 어떤 남을 해치고 뭔가 정말 죄를 짓고 이런 사람 아니었어 라고 말을 해줬어. 근데 나는 그냥 그저 충격인 거야. 왜냐면 그 당시에 내가 받은 교육은요, 빨갱이 이꼴 뭐야? 그렇지, 죄악시 되는 나쁜 사람 이렇게 됐거든. 그래서 뜻밖에도 아버지 죄를 순순히 시인하는 그녀. 그러니까 여기선 그녀는 엄마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죄라고 나와 있죠. 자, 아버지의 그 죄를 맞아 라고 시인하는 그녀의 그 한마디가 내게는 그토록 엄청난 충격으로 깊이 남겨졌던 탓이리라. 그러니까 나는요, 그 어머니의 한마디로 인해서 충격을 받았어.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에게 상처를 준 존재, 그리고 증오의 대상, 나의 일종의 부끄러움, 뭐 이런 정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나에게 낙인을 찍어버리게 만드는 대상인 거죠. 바로 그 순간부터 나는 어떻게 됐냐, 아버지의 그 죄라는 것을 내 스스로 함께 나누어 지니고만 느낌이었고, 그러니까 나까지도 그런 죄에 이제 연결이 돼 있는 느낌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때문에 나이에 걸맞지 않게 나는 깊고 어두운 아이가 되었다. 눈빛이 깊고 어두운 아이가 됐대. 자, 그리고 그때부터 아버지의 무서운 환영은 저주처럼, 자, 이런 표현들 놓치면 안 되겠죠. 자, 나는요, 아버지의 환영에 시달리거든. 그런데 그 환영이요, 저주처럼이라고 얘기하는 거 봤어. 그러니까 좋은 표현은 아닌 거야. 계속 아버지가 내 앞에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어떤 무의식의 발현이겠죠. 자, 내 곁을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그는 언제나 시커먼 어둠의 저편에 숨어서 음산하기 그지없는 눈빛으로 나를 쏘아보고 있었다. 여러분 아시겠죠? 나는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마음이 아니고 두려워하고 뭔가 분노하고 원망하는, 나를 죄인으로 같이 묶어버리는 그런 인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뒤로 계속 이어서 가볼게요. 자, 그는 어디에나 숨어 있었다. 내 어릴 때 이따금 고개를 디밀어 들여다보면 마루 밑 저편 깊숙이 도사리고 있던 그 까마득한 어둠. 계속 어둠의 이미지가 지배적이네요. 그 어둠 속에서 술술 기어나오던 그는 눅눅하고 음습한 냄새 속에서 감각적으로 계속 표현하고 있다. 내가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그 사내는 아버지죠. 핏발선 누나를 번득이며 나를 쏘아보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일종의 두려움까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건 어디서 묻었는지도 모르는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까지 지워지지 않는, 자, 나에게는 핏자국처럼 저주와 공포의 낙인으로 깊이 박혀져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그 낙인을 가슴에 지닌 채 나는 끝끝내 나를 휘감고 있는 어떤 엄청난 죄악감, 불길한 예감,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전쟁을 겪은 그 세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까지 아픔이 이어지고 있다는 걸 소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가볼게요. 중략 부분 줄거리인데요. 우리는 이 중략 앞부분에서 딱 하나만 챙기면 되네요. 자, 나는 아버지에 대한 환영을 본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아버지를 증오한다. 환영을 본다. 요 정도. 이 작품의 서술상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겪고 있는 지금 현재를 보여주다가 또 과거의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기억, 그리고 또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그런 환상, 환영, 이런 것이 교차되면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려운데? 만만치 않은 소설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중략 부분 줄거리는 사실은 이 평가원 출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는 요약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꼭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는데요. 자, 인물 나왔어. 나, 그리고 부대원들. 훈련에 대비해 참호를 파다가 이제 그 밤에 전투에 대비해가지고 전투 훈련에 대비해서 들어가 있을 곳 땅을 막 파는 거야. 그
그 구덩이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다가 뭘 발견했냐면요. 유해를 발견했어요. 으악 이러면서 놀라면서 인근 마을로 내려가서 노인을 모셔와서요. 그 유해를 함께 수습하고 매장하는 일을 하죠. 요 대목이 우리 교재에 수록됐던 수능 특강에 수록됐던 부분이야. 자, 아래쪽에 갑니다. 두개골과 다리뼈를 꼼꼼히 문질러 닦은 뒤 노인은 몸통뼈에 묶인 줄을 풀어내기 시작했다. 자, 봐. 노인이 지금 어떻게 이 유해를 대하고 있냐면요. 굉장히 정성스럽게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통뼈에 묶인 줄, 철사줄이 꽁꽁 묶여 있었던 거야. 이 유해는 그 당시에 우리 민족의 모습인 거지. 그러니까 치열했던 이데올로기의 대립 속에 희생됐던 그런 우리 중에 누군가였던 거지. 우리 부모 세대 중에 누군가였던 거고요. 자, 보세요. 완강하게 묶인 매듭은 마침내 노인의 손끝에서 풀려졌다. 노인은요, 그 유골을 발굴하고요. 그 시신을 감싸고 있는 철사줄을 깔끔하게 풀어서요. 던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폭력적인 것, 억압적인 것, 냉혹한 현실, 냉혹한 전쟁의 비극성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철사줄을 던져버리는 걸 노인이 합니다. 보세요. 금방이라도 짤걱짤걱 쇳소리를 낼 듯한 철사줄 나오죠? 싱싱하게 살아있었다. 살을 녹이고 뼈까지도 녹슬게 만든 그 오랜 시간과 땅 밑에 어둠을 끝끝내 견뎌내고 그렇듯 시퍼렇게 되살아 나오는 그것의 놀라운 끈질김과 냉혹성, 이 철사줄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언뜻 소름이 끼치도록 무서움증을 느끼게 했다. 나도 그걸 보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지. 계속요. 자, 노인은 손목과 팔에 묶인 결박까지 마저 풀어낸 다음에 허리를 펴고 일어서더니, 자, 여기 나오네요. 줄묶음을 들고 저만치 걸어 나갔다. 그가 허공을 향해서 그것을 멀리 내던지는 순간 나는 서술자이죠. 자, 까닭 모르게 마당가에서 하늘을 치어다보며 서 있는 어머니의 가녀린 목줄기와 그녀가 아침마다 소반 위에서 떠올리고 하던 하얀 물사발이 눈앞에 떠올랐다가 쓰러져 버리는 것이다. 이거 뭐예요? 지금 현재는 나는 내 이 군인으로서 참호를 만들다가 유해를 발견한 게 현재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 중에 지금 이 대목은 과거의 내 기억 속에 있는 어머니의 모습인 거야. 맞지? 그래서 과거의 어머니의 모습을 회상하는 대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머니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하얀 물사발을 떠놓고 있는 거야. 이게 왜 그랬을까요? 제 아버지가 집을 나가게 됐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소식을 알 길이 없어. 그래서 물사발을 떠놓고 계속 비는 거야. 아버지가 무사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 어머니의 아버지를 향한 사랑,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자, 나는 담배를 피워 물었다. 멀리 메마른 초겨울에 야산이 헐벗은 등을 까내놓고 죽은 듯이 엎드려 있었다. 다시요, 이 어머니에 대한 회상에서 다시 현재로 이제 또 다시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데, 사방은 온통 잿빛의 풍경이었어. 그러니까 이 현재가요, 내가 느끼고 있는 상황이 그렇게 막 밝고 긍정적인 부분이 아니야. 뭔가 어두침침하고 마음속 한 구석이 답답하면서 여기에 현기증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어지러움증까지도 느끼고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가 딱 펼쳐지냐면요. 내가 살아오면서 내 성장 과정에서 나를 얽매던 바로 그것,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죠. 그런데 이게요, 환영이랑 그 회상이 막 섞여서 나옵니다. 광주리를 머리에 인 어머니가 모래밭을 걸어오고 있었다. 돌돌거리며 흐르는 물소리를 거슬러 강변 모래밭을 어머니가 혼자 저만치서 다가오고 있었다. 처음에는 어머니 모습이 내 눈앞에 쫙 펼쳐져. 그러다가 모래밭은 하얗게 햇살을 되받아 쏘며 은빛으로 반짝였다. 허리를 질끈 동인 어머니의 치맛자락이 흐느적거리며 바람결에 흔들리고 있었다. 자, 서술자 나는 햇살에 부신 눈을 가늘게 오므리고 줄곧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자, 그때였다. 꿈속에서처럼 나는 그녀의 뒤를 바짝 따라오고 있는 한 사내의 환영을 보았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한 사내가 누굴까요? 그렇지, 아버지인 거예요. 자, 그건 아버지였다. 언젠가 어머니의 낡은 반다지 깊숙한 옷가지 밑에 숨겨져 있던 액자 속에서 학생복 차림으로 서 있던 그대로, 그것은 뭐다? 이게 주어예요. 학생복 차림으로 서 있던 그것은 바로 그 사내였다.
여러분, 아버지를 그 사내라고 표현하네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아버지의 정을 느껴볼 수도 없었던 그런 아버지의 결핍 속에서 자란 사람인 거야. 그런데 보세요. 되게 여기서 뭉클한데요. 결국에는 아버지를 저주하고 증오하고 두려움의 대상이고 무서워하던 내가요. 이런 일련의 과정, 유해 발굴해서 그걸 잘 처리하고 묻어주고 하는 과정에서요. 아, 어쩌면 우리 아버지도 이런 모습으로 가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증오가요, 이해로 바뀌고요. 이 증오가요, 아버지에 대한 연민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나를 어머니 뱃속에 남겨놓은 채 어느 바람이 몹시 부는 날 밤 산길을 타고 지리산인가 어디로 황황히 떠나간 버렸다는 사내, 아버지죠. 창백해 보이는 뺨에 마른 몸집의 그 사내가 어머니와 함께 걸어오고 있는 것이었다. 이거는 이제 환영인 거죠. 환영, 일종의. 놀란 눈으로 풀밭에 앉아 나는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윽고 어머니의 눈썹, 코, 입의 윤곽과 야윈 목줄기까지 뚜렷이 드러날 만큼 가까워졌을 때, 자, 여기 나옵니다. 사내의 환영은 갑자기 또 사라져버립니다. 몇 번이나 눈을 비비고 보았으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얗게 반짝이는 모래밭 위로 어머니가 찍어내는 발자국만 유령처럼 끈질기게 그녀의 발꿈치를 뒤따라오고 있을 뿐이었다. 보였다가 또 사라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현재를 살아가면서요, 계속해서 아버지를 떠올리고 아버지랑 뭔가 연결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우리 문제 수록된 부분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 아주 슬프고 마음이 찡한 부분인데, 이어서 가봅시다. 우리는 관 대신에 신문지로 싼 유해를 맨 처음 그 자리에 다시 묻어줬대. 유해를. 자, 도톰하니 봉분을 만들고 떼장까지 입혀놓고 보니 나름대로 예의를 갖춰서 대우를 해준 겁니다. 자, 엉성한 대로 형상은 갖춘 듯 싶었다. 자, 노인은 술을 흙 위에 뿌려주었다. 그리고 자신이 먼저 한 모금 마신 다음에 잔을 돌렸다. 자, 오일병 노파가 준 부거를 내놨고, 노파는 노인의 부인입니다. 자, 그리고 덕분에 작은 술판이 벌어졌다. 자, 이제 해야 될 일들을 쭉 하고요. 자, 또 둘러앉아서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 장면인데, 음복인 셈이었다. 야, 마, 이런 느닷없는 장례식도 모두 너희 두 놈들 때문이니까 자, 한 잔씩 마셔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걸 발견해가지고 땅 파다가 발견했으니까 너희들 때문에 여기 나오죠. 너희 두 놈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유해를 발견했고 봉분 만들고 떼장까지 입혀가지고 다시 묻어줬네 라는 얘기고요. 그래 어쨌든 너희들은 좋은 일 했으니 그걸 좋은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 여기서도요, 우리는 알 수 있다. 아, 이 전쟁 다음 세대가 이 전쟁 세대들이 겪었던 그 고통을 영원한 상처로만 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그걸 어루만지고 서로 위로해주고 마지막 가는 길을 또 배웅해주고, 이런 과정이 어쩌면은 상처를, 서로에게 있는 그 가슴의 응어리를 치유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이 소설에서 말해주고 싶었던 거죠. 자, 계속 가볼게요. 좋은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소대장이 병을 기울였고 다른 녀석들도 둘러앉아가지고 기분 좋게 이렇게 낄낄대면서 한마디씩 보탰다. 그러니까 이 좋은 일에 대한 얘기를 쭉 하겠지, 나누겠지. 자, 그 다음 마지막 대목이네요. 술이 가득 차오른 반합 뚜껑을 나는 두 손으로 받쳐 들었다. 자, 저것 봐라이. 자, 여기서도요, 이거 뭐야? 그치? 그 옛날 시절, 어린 시절 내 기억 속에 있는 엄마고요.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다. 날짐승도 때가 되면 돌아올 줄 아는 법이다. 자, 그러면 이 날짐승이 돌아왔다고? 뭐지? 그 다음에 어머니가 말했다. 저만치 웬 사내가 서 있었다. 누구겠어요? 아버지네. 그러니까 날짐승도 때 되면 돌아온다라는 게 되게 상징적인 표현인 거지, 일종의. 결국은 어머니는요, 평생을 아버지를 기다리는 마음을 품고 살아갔던 분인가 봐요. 그러니까 때 되면 돌아왔다. 때 되면 돌아오길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이겠죠. 자, 가슴과 팔목에 철사줄을 동여맨 채 사내는 이쪽을 응시하며 구부정하게 서 있었다. 이거 사실은 실제로 아버지가 이랬어요? 아니잖아. 나는 우리 아버지가 집 나간 이후에 돌아가셨는지 살아계시는지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런데 가슴과 팔목에 철사줄을 동여맨 것은 사실은 내가 발견한 그 유해의 모습이었거든. 유골. 그러니까 이 대목은요, 발견한 유골과 아버지, 자신의 그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를 이렇게
중첩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한 유골과 내 아버지를 이렇게 동일시 여기고 있는 대목인 거야. 자, 그러면서 쾌관이 열려있는 그 사내의 눈은 잔뜩 겁에 질려있는 채로였다. 총성이 울렸고 그는 허물어지듯 앞으로 고꾸라지고 있었다. 아마도 내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불현듯 시야가 부옇게 흐려져 왔다. 이거 누가 부옇게 흐려졌다? 이게 눈물인 거잖아. 누구의 눈물일 것 같아요? 맥락적으로 보면요. 앞이랑 연결을 지어보면 그는 총을 맞고 고꾸라졌지. 불현듯 시야가 부옇게 흐려지는 건 그가 눈물을 이렇게 그러니까 점점 눈을 이렇게 감으면서 흐려지는 대목인 거일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서술자인 내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뭔가 시야가 흐려진다라고 할 수도 있어. 답은 뭔가요? 답은 몰라. 없어. 그래서 그런 지점이 이렇게 문제로도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쓰러져 누워 있을 것인가?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야. 해마다 머리맡에 해마다 이렇게 띄었어야죠. 머리맡에 무성한 쑥부쟁이와 엉겅퀴 꽃을 지천으로 피워내며 이제 아버지는 어느 버려진 밭고랑 어느 응달진 산기슭에 무덤도 묘비도 없이 홀로 잠들어 있을 것인가. 아버지 어디에서 외롭게 쓸쓸하게 무덤도 묘비도 없이 그렇게 계실까라고 생각하는 대목이야. 여기서 말하는 쑥부쟁이와 엉겅퀴 꽃은요, 사실은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거지. 나는 생각하는 거야. 어쩌면 우리 아버지도 저 유골처럼 저런 모습으로 어딘가에 무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로 가 계시진 않을까.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에 대한 연민의 정서로 바뀌고 있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여기서는 나가요. 증오에서 연민. 그리고 문학 작품에서는 이렇게 인물의 태도가 바뀌는 부분, 인물의 정서가 바뀌는 부분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걸 문학에서는 화해로 다가가고 있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계속 이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이 세트 잘 봐두세요, 여러분. 수능이 제대로 변별하기 위해서 변별도 높은 문항을 낸다라고 하면요. 소설에서 이런 식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문제입니다. 27번 문제. 저는 이 27번 문제가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별표를 하나 붙여보세요. 이렇게 별표 하나 딱 쳐보세요. 보통은요, 이야기 안에 서술자가 이렇고 이야기 밖에 서술자가 이렇고 막 이런 내용으로 나와. 우리 엄청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거든. 근데 얘는 그렇지 않았어요. 작품 안에서요, 특별한 부분 밑줄을 딱 긋고 그 부분의 서술 방식 네가 좀 제대로 봐라는 건데, 서술자 찾아야 되고요. 서술자가 인식하고 있는 대상도 따로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 내용도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기억 한번 볼게요. 기억. 그 앞부분에 있죠? 바로 그 순간부터 나는 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일단 서술자는 나야. 내가 서술하는 건데 누구에 대해서 서술을 하냐? 아버지의 그 죄라는 것을 내 스스로 함께 나누어 지니고만 느낌이었고 그 때문에 나이에 걸맞지 않게 나는 눈빛이 깊고 어두운 아이가 되어가고 있었다. 아하, 내가 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대목이구나 라는 거 알겠죠? 서술자 나다? 내가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네? 그래서 나의 지각한 내용, 그걸 서술자인 내가 서술해주고 있는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인물도 나, 서술자도 나 겹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야. 이거 단순히 암기한다고 풀 수 있는 문제 아닌 거지.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계속 가볼게요. 니은 부분 한번 보자. 니은. 나는 담배를 피워 물었다. 서술자 누구야? 나예요, 나. 자, 그러면 서술의 주체를 알 수 있는 표지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여기까지 맞는 말이네, 나라고 제시되어 있으니까 그럼 나가 누구에 대해서 서술하는지를 볼게요. 그러면서 그 담배를 피워 물었고요. 멀리 메마른 초겨울의 야산이 헐벗은 등을 까내놓고 죽은 듯이 엎드려 있었다. 내가 내 눈에 보이는 장면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방은 온통 잿빛의 풍경이었다. 내 눈에 펼쳐 보이는 장면, 그리고 내가 내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네요. 핑 하고 머리가 어지러운 거야. 현기증 이렇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서술의 주체를 알 수 있어. 서술자와 지각의 주체가 여러분 구분됩니까?
무슨 소리야? 내가 나에 대해서 서술하고 지각의 주체 역시 난데? 그러니까 구분되는 게 아니라 역시 1번과 마찬가지로 나란히 가고 있습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답은 2번이야. 이렇게 푸는 거야. 자, 그 다음 3번. 나가 아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디귿을 보자. 언젠가 어머니의 낡은 반다지 깊숙한 옷가지 밑에 숨겨져 있던 액자 속에서 자, 그 다음 볼게요. 학생복 차림으로 서 있던 그대로 그것은 이 말이지. 그건 이게 그것은 이잖아. 주어예요, 주어. 그것은 곧 뭐야? 영락 없는 그 사내였다라는 거지. 그것은 내 아버지였다라는 거예요. 자, 나가 아니라 나가 지각하는 대상을 주어로 서술했대. 지각하는 대상이 사내의 환영 정도 되겠네요. 아버지의 환영 정도 되겠네요. 맞지? 그러면 여기서 지각하는 대상을 주어로 삼았다는 건 주어가 학생복 차림으로 서 있던 그대로 그건 이게 그것은 이니까 주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서술함으로써 지각의 대상을 부각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그 사내를 부각하는 효과가 있겠지. 주어 자리에 딱 갖다 놨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맞아. 아마 이 3번이 여러분이 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리을 볼게요. 리을. 저것 봐라이. 날짐승도 때가 되면 돌아올 줄 아는 법이다. 할 때 저것 봐라이. 이거 누가 하는 말이야? 저 어머니의 말이거든. 여기 보세요. 인용 부호 없이 따옴표 있어 없어? 없어. 없이 맞네. 서술된 발화에서 인물의 목소리가 드러난다? 누구의 목소리? 어머니의 목소리가 드러나네. 그러니까 맞는 거야. 맞아요? 이해됐어요? 어렵죠? 자, 미음 보세요. 이게 막 접근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워는 아닌데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느낌은 아니야. 근데 이런 문제를 여러분이 잘 풀 수 있어야 돼요. 단순 암기가 아닌 문제. 자, 미음 보면요. 불현듯 시야가 부옇게 흐려왔다. 이거 아까 얘기했어요. 누구의 시야? 내 시야가 부옇게 흐려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 그 사내의 시야가 부옇게 흐려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도 않지. 그러니까 지각의 주체를 알리는 표시가 나타나 있지 않아. 부옇게 흐린 그 주체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아. 누가 지각한 바를 서술한 것인지 그럼 뭐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나인지 그 사내인지. 그래서 얘도 맞는 선지가 되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28번도 가보도록 할게요. 28번. 자, 윗글에서 A와 B의 서사적 기능에 대한 설명. 자, 봐봐 얘들아. 서사적 기능하고요. 밑줄이 있잖아. 그러면 그 밑줄 전후 맥락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 게 핵심이야. 대부분의 친구들은요. 일단 시험 상황에 쫓기다 보니까 그 부분만 계속 바라보고 있어요. 답을 그래서 막 감으로 찾아낸다고. 한번 같이 가볼게요. A는 어디 있어요? 한마디인데 이 한마디는 아버지의 죄를 순순히 시인하는 그녀의 한마디였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A의 죄를 시인하는 한마디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나는 아버지를 증오하게 되고요. 아버지로 인한 낙인을 평생의 가슴속에 안고 살아가게 되는 거야. 일종의 이 한마디는요. 나에게 있어서는 상처가 되는 한마디고요. 그리고 나를 어두운 아이로 몰아가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나에게 충격을 준 한마디이기도 해요. 자, 맥락적으로 요거 다 파악 가능하지? 그럼 이제 B도 가볼게요. B는요. 어느 대목이냐? 그래. 어쨌든 너희들은 좋은 일 했으니 천당 가도 되겠다. 뭐야? 유해를 발굴하고 수습한 그걸 되게 좋은 일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다 하고 나서 자기들끼리 한 잔씩 이렇게 나눠 마시고 있는 부분이야. 소대장이 병을 기울였고 다른 녀석들도 낄낄대며 한마디씩 보태었다. 그리고 이 한마디 이후에 나의 모습도 역시나 아버지랑 이 발견된 유골을 연결 지으면서 이해의 단계로 나아가는 대목으로 이어지죠. 그러면 맥락적으로 봤을 때 이 B의 한마디는요. 좋은 일과 연결을 지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해를 발굴하고 수습한 것을 나름대로 긍정적인 일, 잘한 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네. 오케이. 자, A가 이야기에 심화된 주제를 나타내는, 구현하는 제재입니까? 이 소설의 이야기에 더 한층 더 깊이 들어가는 주제를 이 한마디가 구현하고 있어요? 아니잖아.
말이 좀 어렵긴 한데요. 뭔가 확실하게 딱 적절한 거 하나를 찾기에는 얘는 적절하지 않아. 오히려 이 한마디는요. 이 한마디로 인해서 내가 충격과 공포에 빠지게 되는 거니까 이야기의 긴장감을 끌어올린다. 뭐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의 정서를 흔들어 버린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적절한데 이거는 뭐 딱 들어맞는 말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두 번째, B는 이야기의 주제를 가늠하도록 하는 단서다. 여러분 그러면 이 이야기의 주제는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25 전쟁의 상처,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걸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연민의 마음을 가지면서 그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 그게 어쩌면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숙해 나가는 자세가 아닐까라는 작가의식이 깔려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여기서 이 유해를 수습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나누는 이 이야기는 나름대로 그런 그 화해와 이해, 서로를 위로하는 부분으로 나아가는 주제를 가늠해 볼 수 있도록 한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막 이게 찰떡같이 들어맞는 느낌은 아니지만 굳이 이제 해설을 해본다면, 자, 그 다음 A가 이야기를 절정에 치닫도록 하는 추진력이야. 여러분, 이야기가 점점 막 절정에 치닫도록 이게 막 밀어붙이고 있어요. 뭐 그렇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그냥 어린 나에게 큰 상처가 된 어머니가 맞아, 너희 아버지 네가 말한 그거 그대로야 라고 그 아버지의 죄를 시인하는 한마디가 나를 고통으로 몰아넣은 정도인 거지. 자, 그래서 얘도 뭔가 딱 들어봤다고 보긴 어렵고요. 뒤에 B는 이야기를 결말에 이르게 하는 원동력이다. 이것도 여러분 보세요. 그들끼리 막 이제 술잔을 나누면서 이거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말을 나누는데 이게 이 이야기를 결말로 마무리 짓게 하는 어떤 힘이 됩니까? 얘도 적절하지 않아. 그러니까 표현 자체가 뭔가 어렵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데 적절한 거 하나를 고르는 문제는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확실한 하나가 손을 들고 있을 거라고. 걔를 찾기 전에 다소 헷갈리는 지점들이 있다 한다면 좀 과감하게 넘어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3번 가볼게요. 이야기에 긴장감이 형성되는 요인이다. 이거 맞는 거 아니야? 이 한마디로 인해서 내가 아버지의 낙인을 얻게 되고 상처를 받고 충격을 받고 이런 대목부터가 이미 긴장의 단계로 들어서게 되는 거니까 맞다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B는 이야기의 긴장이 완화되는 것을 드러내는 표지다. 자, 긴장 봐. 유해가 발견됐어. 오, 어떡해 막 다 놀라. 그래서 마을에 노인을 만나 노인과 함께 수습하죠. 노인의 도움으로 매장하는 그런 대목들은 긴장이 막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이 마지막 부분에서 한마디를 나누는 부분은요. 이미 모든 것들이 다 처리된 이후의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긴장감이 완화됨을 드러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는 편안하게 한잔 하면서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까 답은 그런 맥락에서 3번이 가장 적절하다. 4번 A가 이야기에 위기감이 해소된 종착점이라면 여러분 A가요. 이 어머니의 죄를 시인하는 한마디가 위기감을 해소시키는 마지막 지점입니까? 그 한마디로 인해서 모든 위기감이 이제 딱 해소되고 끝났게 돼요? 아니잖아. 자, B는 이야기의 위기감이 이 위기 고조 아니죠. 긴장 완화인데. 둘 다 적절하지 않네요. 자, 5번 A가 이야기를 일으키는 시발점이라면 자, 이야기를 일으키는 시발점, 이것도 어려울 수 있는데요. 시발점이라는 말 자체가 첫 출발하는 지점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라는 이 서술자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이야기에서 내가 아버지에 대한 이 죄, 사실을 알고부터 뭔가가 시작이 되잖아. 긴장도가 점점 올라가면서 미워하고 그러다가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해소가 되고 화해로 나아가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것은 이 어머니가 그래 맞아 라고 아버지의 죄를 시인하는 이 한마디는 이야기를 일으키는 시발점이라고 볼 여지도 있겠다. 그러나 B는 이야기의 전모가 드러나게 되는 귀결점이에요. 여러분, 이야기의 전모가 막 다 드러날 B로 인해서? 아니죠. 답은 3번이다. 적절하지 않은 지점을 아주 명확하게 딱 해설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표현들이었습니다. 자, 29번 넘어가 볼게요.
29번도요. 여러분 풀면서 시간이 조금 걸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얘도 역시나 무슨 문제야? 적절한 것을 찾는 문제잖아. 그러니까 전후 맥락을 잘 보세요. 일단 가는 날짐승입니다. 자, 이 날짐승 전후 맥락을 보면요. 술이 가득 차오른 반합 뚜껑을 나는 두 손으로 받쳐 들었다. 자, 저것 봐라이 어머니의 목소리인 거죠. 날짐승도 때가 되면 돌아올 줄 아는 법이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뭔가 다시 돌아오는 대상이 바로 가에 있는 날짐승이라고 본 거야. 어머니가. 자, 그 뒤에 이어지는 맥락 볼게요. 저만치 웬 사내가 서 있었다. 아, 날짐승이 돌아왔는데 보니까 그게 사내의 이미지로 이어지잖아. 그러니까 어머니는 남편인 사내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사람인 거야. 그리고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도 이렇게 품고 있는 거지. 자, 그런 맥락으로 이제 가를 파악했다면 나를 한번 볼게요. 나. 그 아래 대목에 나오는데 아 하면서 내가 이제 아버지에 대한 연민을 느끼는 부분이다.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쓰러져 누워 있을 것인가. 해마다 머리맡에 무성한 쑥부쟁이와 엉겅퀴꽃 이것을 피워낸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 나가요. 쑥부쟁이 그리고 엉겅퀴꽃인데요. 이거 자체에 막 종류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엉겅퀴꽃. 얘가 의미하는 게 뭔데? 아주 예쁘고 화려한 곳을 얘기하는 거야? 아니죠. 이게 핀 곳은요. 그 밑에 이어지는 부분이랑 보면 아버지는 어느 버려진 밭고랑 어느 응달진 산기슭에 무덤도 묘비도 없이 홀로 잠들어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거지. 죽음의 이미지가 이 쑥부쟁이와 엉겅퀴꽃으로 표현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묘비도 없이 이 죽음도 쓸쓸한 죽음이야. 묘비도 없고 응달진 곳에 그 무덤도 없고 무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그런 쓸쓸한 죽음을 이렇게 그 주변에 아버지가 어쩌면 묻혀 있는 그 주변의 모습을 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적절한 거 찾으러 가보자. 자, 1번 가는 나에 비해 둘을 비교의 관점으로 보네요. 능동적이므로 인물이 처한 문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자, 여러분 뭐가 더 큰 것 같아? 이 단순 비교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가가 더 능동적이야? 나가 더 능동적이야? 일단은 뭐 가는 움직임이 있으니까 더 능동적인 거 아닐까요? 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문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이란 건 어머니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잖아. 그랬을 때 뭐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돌아오는 것, 나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돌아오는 것, 맞지? 그리고 또 이 나랑 연결을 지어본다면 어머니와 나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 외롭고 비참하고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사실 이게 크다 작다로 단순 비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인물이 처한 문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력을 굳이 정리하면 나와 가를 단순히 크기를 가지고 비교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번 가는 나와 달리 가의 특징이어야 되네요. 시간과 공간에 관여되면서 여러분 이야기의 배경에 실감을 더한다라는 것은 생생함을 부여한다라는 건데 얘도 그렇고 막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는 대목은 그렇게 이게 맥락상 적절하진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둘 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실감과는 관계가 없다. 배경에 실감을 더하는 건 아니다. 자, 그 다음 나는 가와 달리 희망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인물이 원하는 바를 집약한 거다. 여러분 희망적인 성격이 둘을 비교해 봤을 때 비교적 더 강한 건 어떤 쪽일 것 같아요? 그렇지, 때가 되면 돌아오리라 믿는 쪽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라기보다는 오히려 가 쪽에 더 가깝겠다. 그리고 인물이 원하는 것도 역시나 내가 돼서 언젠간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는 거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네. 4번 나에서 연상되는 상황이 현실이 될 경우 나에서 연상되는 상황이 뭐예요? 아버지의 죽음이지. 만약에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것이 현실이 될 경우에 가에 투영된 염원은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는 염원인 거지. 이것은 실현 가능성이 사라지겠죠. 왜냐? 아버지의 죽음이 실제 현실이 된 거면 그렇겠죠. 돌아올 수 없겠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네. 아, 선생님 이거군요.
앞에서 제가 너무 고민을 많이 하느라고 시간을 끌었어요. 그런데 다시 기억하세요? 수능에서 적절한 걸 물어보잖아, 문학작품에서. 그러면 출제자들은 사실은 적절한 하나의 답을 먼저 딱 만들어 놓고 나머지 답들을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확실한 하나를 찾아 들어가면 돼. 너무 긴가민가 막 이렇게 갈등하고 고민하지 마세요. 자, 가와 나 모두 관념적인 의미가 부여됨으로써 인물이 이념에 편향되어 있다. 여러분 일단 봐봐. 얘를 먼저 가지고 판단할 수도 있고 얘를 가지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이념이라는 게 이데올로기잖아. 그러면 인물이 이데올로기에 편향되어 있다는 건 치우쳐져 있다는 건데 어느 한쪽에 좌파냐 우파냐 막 치우쳐져 있는 인물이야? 아니죠. 그러니까 뒷내용이 확실히 틀렸어. 5번도 답이 될 수 없어. 그러면 관념적 의미가 부여된 건 맞느냐라고 봤을 때 뭐 이데올로기라는 어떤 관념적인 성격의 개념이 부여됐다라고 볼 여지는 있겠죠. 그러나 뒤가 편향된 것은 확실히 아니다. 이렇게 갈게요. 29번 만만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잘 봐주세요. 자, 이제 30번 가봅시다. 30번은 보기가 있는데 이 보기가 사실상 내용에 대한 해제 역할을 하는 그런 보기는 아니었어요. 맞지? 자, 적절하지 않은 것 갑니다. 부정적인 방향으로 응고된 기억을 돌이켜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편함으로써 자, 부정적인 어떤 기억인데 그걸로 내가 딱 가지고 있는 건데 그걸 긍정으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겠죠. 심리요법의 일환으로 적용되는 이걸 바로 기억 재응고화라고 합니다. 이것은 마음의 상처로 남은 기억을 재구성하여 다른 의미와 가치에 대응시킴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부정적 기억으로 빚어진 심리적 불안정에 대응할 힘을 회복하도록 돕는 원리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의 어떤 상처를요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 그걸 뭐라고요? 기억 재응고화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나머지 선지를 가지고 제거해 볼게요. 낙인과도 같은 유년기의 기억을 아버지로 인한 상처인 거죠. 성인이 되어서도 떨쳐버리지 못했다는 고백에 비추어 보면 자, 어른이 된 나가 서술자로 나오잖아. 그러면 응고된 그 어릴 때부터 내가 갖고 있던 그 기억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성인까지 이어지니까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자, 2번 죄악감과 불길한 예감을 유발한 동인을 추적해보면 자, 내가 느낀 죄악감, 내가 느낀 이 불길함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감정을 갖게 된 걸까? 자, 아버지에 관한 기억이 내 나름의 마음의 상처인 거죠. 그럼으로써 나의 심리적인 불안정이 비롯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겠네. 여기 보니까 마음의 상처로 남은 기억을 재구성해서 긍정적으로 대응할 힘을 준다고 했잖아. 그러면 그 마음의 상처라는 건 결국 심리적 불안정으로 이어진다라는 얘기니까 맞는 말이죠. 자, 3번 갑니다. 줄묶음을 내던지는 노인의 행위와 물사발을 올리는 어머니의 행위가 이어지며 제시되는 부분을 보면 나의 기억을 재응고화하기 위한 이들의 노력 여러분 이게 답이죠. 여기 딱 보니까 이들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노인, 여기서는 어머니가 되겠는데 어머니와 노인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을 긍정적인 기억으로 바꿔주려고 엄청 노력하고 막 지금 그런 대목이야 이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답은 적절하지 않은 거 3번이고요. 여기서 줄묶음은요. 그 유고를 둘러싸고 있던 철사줄이거든. 그러니까 철사줄을 거부하는 노인의 모습인 거야. 그 다음에 물사발을 올린다는 건요. 아버지의 무사함을 기원하는 비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과 연결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답은 나왔지만 나머지 볼게요. 모래밭에서의 어머니의 형상 그리고 사내의 환영이 계속해서 이렇게 같이 뒤섞여서 나오잖아. 어우러지는 장면에서 아버지에 대해서 굳어져 있던 기억이 재편될 수 있는 가능성이 시사된다고 할 수 있겠고 그렇지 내가 계속요 그 어머니에 대한 내 경험의 기억에다가 아버지를 계속 끌어와서 생각을 바꿔내고 있으니까 이렇게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5번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유해에 대응되면서 그 마지막 대목에 보면 발견한 유해
와 아버지를 동일시하는 대목들이 나오잖아요. 나의 정서적 반응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보면 여러분 이 변화되는 지점은 중요한 출제 요소라고 했죠. 내가 증오, 뭐 두려움 이런 감정에서 이제 연민과 화해의 감정으로 나아가는 대목이니까 부정적인 기억을 재구성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회복하게 되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네. 맞는 말입니다. 오케이. 이렇게요. 결코 짧지 않은 현대소설 하나를 끝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트죠. 우리 가나 현대시 세트인데 가 작품은 우리가 다 익숙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부분적으로 조금 해석에 어려운 지점들이 있거든요. 이 작품도.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나는 아마도 나 이거 처음 보는데 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자, 그럴 때는 출제자들이 뭘 준다? 보기 박스에 설명을 줍니다. 그걸 믿고 가봅시다. 일단 이기철의 청산행은요. 청산으로 행 간다라는 거야. 제목에서도 나와 있네. 자, 34번의 보기를 보면 자연과 절대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4번의 보기를 먼저 읽어볼게요. 자연에 대한 얘기 그리고 절대자에 대한 얘기. 그러면 아하 가는 자연과 관련된 얘기일 거고 나는 뭔가 절대자와 관련된 얘기인가 보다. 자, 인간에게 안식을 주거나 인간과 세계를 규정하는 중요한 증거로 인식되어 왔다. 그리고 이제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갑니다. 가는 세속의 일상을 떠나 자연에 들어온 화자가 자연에 동화되어 가는 과정과 심리 상태를 그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 가에 대해서는요. 여러분이 머릿속에 세속과 청산이라는 이 자연을 생각하고요. 화자는 이 자연을 지향하고 자연에 동화되고자 하는 인물이구나라는 것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나는 어떠냐? 자신과 세계인식의 준거였던 기준이 됐던 이라는 뜻이죠. 절대자와의 관계를 회의한다. 그리고 회의한다라는 말 알아두세요. 의심을 품는다라는 거야. 진짜 이게 맞나? 라고. 그래서 이 절대자에 대한 회의가 나타납니다. 의심을 품음이라고 써두세요. 혹시 이 단어 모르는 친구 있으면 큰일 난다. 이거는 수능 필수 어휘입니다. 자, 그 다음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기초해서 존재를 인식하겠다는 태도. 이게 뭔데? 주제죠. 그래서 나가요. 낯설긴 했지만 이런 대목들이 쉽게 만들어주는 요소로 작용을 했죠. 뭐냐? 주제를 다 얘기해줬어. 오직 사실. 오직 내가 경험한 이 사실에 근거해서 인식을 하겠다. 사실이 중요하다라는 거야. 절대자 이런 거 나는 못 믿겠어. 불신해. 뭔가 회의감이 들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작품으로 가볼게요. 손은 들고 떠나갈 미련은 없다. 며칠째 청산에 와 발을 푸니 아하 봐. 미련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뒤에 나중에 미련을 보이는 대목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잘 있어라. 내가 속세에서 살았는데 나 이제 청산 간다 하고 그 떠나갈 때 손 흔든다라는 게 그 남겨진 대상들에 대한 미련이라고 봤나 봐. 그런 거 없어. 나는 아주 쿨하게 갈 거야. 자, 며칠째 청산에 왔어요. 화자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냐? 이것만 찾으면 되는데 화자가 인청산, 청산에 들어와 있구나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발을 푸니 와서 뭐 발을 풀었다 일종의 비유적인 표현인데 머무르니 정도. 청산에서 머무르니 자, 흐리던 산길이 잘 보인다. 산길 이런 것도 자연물인 거죠. 이제 내가 청산에 들어왔으니까 과거에는 잘 안 보였던 그런 흐리던 산길이 선명하게 잘 들어오는 거야. 자, 상술이 열매를 주우며 인가를 내려다본다. 여러분, 이 인가를 찾으셨나요? 인가가 바로 보기를 미리 읽었으니까 우리는 짐작 가능하죠. 속세를 가리키는 말이겠구나. 청산과 대비되네요. 자, 속세를 내려다보고 뭘 이제 생각하냐면요. 생각한다는 건요. 미련이 있다. 남겨진 미련이 있다. 이 정도 의미인데 거기서 살면서 뭐 쓰다둔 편지, 구절, 그리고 거기서 살면서 쓰다가 버린 칫솔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우리 속세에 대한 미련 알 수 있죠. 자, 남쪽으로 가다가 길을 놓치고
익숙하지 않은 거야. 두어 번 허우적거린데 뭐가요? 여울물이라는 자연물을요. 마치 뭐인 것처럼 표현했어. 뭐 이걸 의인법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화류법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울물이 이렇게 막 흘러가는 모습을 표현한 거이겠죠. 그런데 그 안에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어떤 의미가 있냐. 이 여울물이 어쩌면 화자의 모습을 투영한 게 아닐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화자의 정서나 모습을 투영한 거다. 결국에는 이 길 놓치고 이 사람의 모습인 거잖아. 막 헤매고 허우적거리는 이런 화자가 익숙하지 않은 또는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인정산하고 속세 나 몰라 이렇게 하지 않고 미련을 가지는 그 정도의 의미. 아직은 청산이 익숙하지 않아서 뭐 헤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산 아래는 떼까치들이 몰려와 모든 야성을 버리고 들 가운데 순결해진다. 이 대목이 실제로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라고 제가 수능 특강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 산 아래를요,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산 아래가 첫 번째로는 자연의 일부야. 자연 안에서도, 이 산 안에서도 아래쪽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랬을 때 자연의 일부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야. 이건 진짜 산 아래, 밖에, 속세를 얘기하는 거야 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가 정답이다 아니다 말할 수 없는 거 잘 알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일단 화자의 눈에 떼까치들이 들어온 거야. 그런데 떼까치들이 몰려와서 보니까 야성을 버리고 순결해지는 것처럼 보인대. 그러면 이걸 자연이라고 봤다면 산 안에서의 약간 아래쪽에 보니까 이 떼까치들이 야성이라는 것을 버리고 순결해진다. 뭔가 정화되고 있구나 라는 거,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고요. 속세로 보는 관점에서는요, 산 아래 갔더니 이 자연의 본성 이런 것들을 다 뭐 하고 있는 거야? 잃어버린다 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성을 뭔가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다. 자, 이렇게 쓸게요. 본성을 잃어버린 이런 모습으로도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맥락에 따라서 그 문제가 요구하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분이 접근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이어서 갈게요. 길을 가다가 자주 뒤를 돌아보게 하는, 이거 보세요. 이 길은 아마도 산 길이겠지. 내가 자연으로 가야지, 청산에 가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데 자주 뒤를 돌아보게 된다는 거야. 뒤를 돌아본다는 건 역시나 미련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거죠. 자, 30번 다져두고 마음을 다져 먹는 거죠. 그래 이제 청산에 진짜 귀하자. 청산에 가서 살자. 그런데 또 30번 그게 쉽지 않은 거야. 우리도 잘 알잖아. 포기했던 그런 관습들이 나왔어요. 이 관습이 나 작품이랑 또 연결이 돼서 문제가 만들어졌죠. 관습이라는 걸 아주 쉽게 생각하면 굳어진 어떤 행동 양식, 습관과 같이 굳어진 행동 양식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대목에서 이 관습은 뭐냐? 30번이나 포기했대. 30번이나 마음을 다져먹고 내가 청산에 가서 살겠다는 마음을 정말 습관처럼 포기해버렸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 포기하게 되는 여러 이유들은 뭐가 될까요? 뭐 사회, 이 속세에서의 나에게 주는 편리함이라는 거, 혹은 뭔가 속세에서 나를 얽어매는, 나를 좀 이렇게 딱 잡고 못 가게 만드는 어떤 요소들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물론 그걸 여러분에게 찾아 쓰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나는 한 번에 쿨하게 청산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자, 서쪽 마을이야. 이건 뭔데? 이것도 역시나 인가예요. 사람들이 사는 곳이거든. 거기를 바라보면, 속세를 바라보면 나무들의 잔순결처럼 이제 비유한 거죠. 결국엔 얘는 뭘 비유한 거냐면 가늘게 흩어지는 저녁 연기의 모양을 꼭 나무들이 잔순결을 내뱉는 것 같다라고 표현한 거야. 그런데 이게 힘차게 막 뻗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아주 이렇게 가늘게 흩어진다. 그 다음을 딱 보면요. 이 저녁 연기가 또 마치 뭐 같냐면 한 가정에
고민의 양식 같아 보인다는 거야.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딱 봐도 부정의 느낌 나지. 내 눈에 이제 속세 인가를 바라보니까, 서쪽 마을을 바라보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겠다고 이제 불 피우는 그 저녁 연기가 딱 마을에서 올라오는데 그게 되게 가늘게 힘없이 올라오고 흩어지고 그게 내 눈에는 한 가정의 고민의 양식처럼 보였던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고민의 양식은요. 먹고 사는 문제 혹은 뭐 속세의 고단함, 삶의 어려움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생목 울타리엔 들거미줄, 맨살 비비는 돌들과 함께 누워, 이 자연물이죠. 그런데 함께 눕겠대요. 하나가 되고 싶다라는 거, 동화를 지향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함께 누워 실로 이 세상을 알아보지 않은 것들과 역시나 이번에도 뭐 하겠대요? 함께 하고 싶대요. 잠들고 싶다라는 거야. 내가 지향하는 것은 이 세상을 알아보지 않은 것, 때묻지 않은 것, 순수한 대상, 자연과 연결 지을 수 있겠죠. 혹은 욕심이 없는 대상, 뭔가 세속에 대한 집착이 없는 대상, 다 됩니다. 이 자연과 함께 하고 싶다. 뭐야? 자연에 동화되고 싶은 화자의 모습이 이 대목에서 드러나네. 보기를 먼저 읽고 접근을 했더니 나름대로 잘 모양이 갖춰졌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좀 부담을 느꼈을지도 모르겠는 이 나 작품인데요.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었을 거야. 근데 정말 표현된 그대로 이해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출제자들이 이 보기 박스를 제시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절대자에 대해서 회의하고 결국에는 뭐에 집중하겠다? 그냥 내가 경험하는 사실 그 자체, only 사실에 집중해서 대상에 대해서 인식을 하겠다라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봅시다. 얘는 화자가 바로 딱 나왔네. 나는 차를 앞에 놓고, 이거 마시는 차야, 마시는 차. 고즈넉한 저녁에 호을로, 이거 홀로겠죠. 마신다. 차를 마시는구나. 내가 좋아하는, 내가 선호하는 차죠. 그러나 이것은 다만 사실일 뿐이야. 이거는 그 어떤 것도 아니야. 내가 차를 마신다는 건 그냥 사실 그 자체라는 거야. 다른 의미 부여하지 마. 차의 짙은 향기 이런 거 관계없어. 이것은 물과 같이 그냥 담담한 뭐일 뿐이다? 사실일 뿐이다. 단정하는 표현을 딱 쓰고 있죠. 봐봐. 누군가의 시킴을 받아서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부정하는 거죠. 누구의 손으로 들국화를 어여삐 가꾼 것도 아니야. 이게 바로 보기랑 연결 지어보자면 절대자에 대한 회의가 드러나 있는, 아주 강력하게 드러나 있는 부분이고요. 이 작품 전반적으로 절대자에 대한 회의가 바탕이 되어서 결국은 사실 그 자체에 집중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차를 마시는 것, 그것은, 그 사실은 이와 같이 스스로 달갑고 가장 즐거울 뿐,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는 거야. 내가 차를 마시네? 그건 사실이야. 내가 경험하는 거지? 그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만 사실이며 또 그건 관습이야. 그럼 이 작품 안에서 사실과 관습이라는 이 제목은 결국은 화자가 그냥 집중하겠다라는 거야. 화자가 무언가를 인식하고 판단할 때 오직 사실일 뿐인 것, 그저 관습일 뿐인 것, 굳어진 행동 양식일 뿐인 것, 거기에만 집중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고즈넉한 관습인 거야. 사실과 나란히 가네요. 자, 봐. 물에게 물은 물일 뿐, 소금 물일 뿐, 앞으로 남은 10년을 더 살든지 죽든지 나는 그거 개의치 않아.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난 나야. 나는 나일 뿐이고 지금 이제는 차를 마시는 나일 뿐이야. 이게 내가 경험하고 현재 사실이거든. 이 짙은 향기와는 관계없어. 차를 마신다는 그 사실과 관습은 내가 아는 나에 대한 모든 것이야. 그러니까 사실만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야. 사실만에 내가 집중을 하겠다는 거죠. 여기에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 차를 마시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대상이 다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라는 확장적인 표현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작품이 될 수도 있지만 주제를 줬기 때문에 34번에서 나름대로 편안하게 접근해봤습니다. 이제 문제풀이 하러 갈게요. 자, 1번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우리 적절하지 않은 것 하나 찾는 거야.
자, 가는 인격화된 대상을 통해서 화자의 심리를 내포하고 있다. 가는 청산행위였죠. 여기서는 뭐 여울물이라든지 혹은 돌 같은 대상이 의인화됐다라고 볼 여지가 있고요. 그때 화자의 심리 뭐 약간 하나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일 수도 있고, 또 여울물 같은 경우에는요, 속세와 이 자연에 대해서 계속해서 갈등하고 있는 갈팡질팡하는 이런 마음이라든지 아직까지 자연이 익숙하지 않은 마음이라든지 뭐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오케이네. 자, 나는 대상을 한정하는 어휘들을 사용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나에 보면 여러분 다만 이럴 뿐이다. 다만 뿐 이런 표현들이니까 뭐 가능할 것 같고요. 자, 가는 나와 달리 가만의 특징이어야 돼. 공간의 이동에 따라 포착된 사물을 통해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여러분, 가를 보니까 일단 청산에 들어왔고요. 산 아래로 가고 있잖아. 맞지? 그런데 나에는요, 이런 공간 없어. 그냥 사실일 뿐이다. 이 얘기만 하고 있어. 차를 마시는 것, 그게 사실일 뿐이다. 라는 거니까 가에 대한 설명에만 해당되니 맞네. 자, 화자의 태도는 이 자연을 지향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나는 가와 달리. 이게 자연을 지향하는 태도도 되고요. 장면에 따라서는 속세에 대한 어떤 그 내적 갈등, 속세와 자연에 대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는 부분도 가능할 것 같아요. 자, 나는 가와 달리 화자를 거듭 명시하면서 화자가 누구였어? 나에서? 그렇지. 나는 이라고 나와요. 나입니다. 나. 그럼 거듭 명시했다는 건 반복적으로 나왔다. 반복적으로 명시. 분명하게 제시됐다라는 거거든. 맞는 말이죠.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시의 생각을 펼쳐나가고 있다. 사실 이 뒤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4번도 맞아. 답은 몇 번이 되겠어? 5번이 되겠네요. 가와 나는 모두 자연물에 화자의 정서를 투영함으로써 대상에 대한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얘는 가는 맞지만 나는 적절하지 않잖아. 나에는 어떤 자연물에 내 화자의 나의 정서가 막 이렇게 담겨 있는 부분, 정서를 비춰보는 부분 없습니다. 가에는 돌, 마지막에 돌 보면요, 대상에 대한 친밀감 드러낸다라고 볼 수 있잖아. 자연에 동화하고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들 가능합니다. 자, 32번 가볼게요. 자, A,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돼 있는데, A가요, 그렇지, 가에 나온 30번 다져두고 30번 포기했던 관습들에서요, 이 관습들인 거야. 그러니까 속세에 대한 미련 가지고, 결국에는 속세에 뭔가의 이유로 발이 묶여서 다짐은 여러 번 청산으로 귀의해야 되겠어 라고 했지만, 그러지 못했던 자신의 그런 굳어진 행동의 어떤 습관, 양식,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B는 뭐였어요? 여기도 B에도 관습 나오는데, 이것은 다만 사실이며 또 관습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굳어진 이 행동 양식, 사실과 나란히 여기면서 나는 오직 내가 차를 마신다는 이 관습, 차를 마신다는 이 사실만을 집중하겠다. 이것으로만 판단하겠다라는 얘기의 관습이었습니다. 자, 가장 적절한 거 하나 찾아볼 텐데, 일단 적절한 거 또 나왔잖아. 아까 현대소설에서도 얘기했지만 확실한 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답을 먼저 체크를 하고 풀이를 좀 편안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 다져두고 30번 포기한 것이라는 점에서 내면의 갈등이라고 볼 여지 있다고 했죠. 자, 내가 가야지. 그런데 뭔가의 이유로 포기하게 된 그런 관습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갈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즈넉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담담한 사실, 이게 차를 마신다는 것. 그것은 곧 관습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맞는 말이네. 이것은 내가 좋아서 하는 거지. 고즈넉한 분위기에서 고요하게 차를 마시고 있는 나. 오직 그것뿐이야. 그러니까 얘 맞는 거네. 그러면 얘를 답을 딱 세워놓고요. 나머지 애들을 한번 살펴보러 갈게요. A는 길을 가다가 자주 뒤를 돌아보게 하는 것. 자주 뒤를 돌아본다라는 것은 뭐 하고 있는 거야?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잖아. 그러니까 뭔가 속세에 대한 미련 정도인데, 그 점에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리움의 대상? 여러분, A에서의 관습은 30번 포기했던 관습들이거든요. 이게 그리움의 대상은 아니잖아. 이건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2번, 홀로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내가 차를 마시는 것, 맞지? 그 관습은 행위의 주체의
사회적 고립이야. 여기서 이 호을로가 의미하는 게 고립된 걸 나타내고 싶은 표현이에요? 아니지. 그저 고요하게 내가 늘 하고 있는 어떤 행위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회적 고립이라고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3번. A는 바라봄의 대상인 서쪽 마을, 이 속세를 바라봤어. 서쪽 마을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피안에 대한 지향이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는요, 피안이 뭐야? 하는 친구들 꽤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피안은요, 이 속세랑 대비되는 개념 정도로 알아두세요. 뭔가 이상향, 열반에 다다르는 세계, 열반에 도달한 세계, 이 정도의 의미인데 피안에 대한 지향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 속세와 반대 개념이잖아. 그러니까 벗어나서 그 이상향에 대한 지향을 서쪽 마을과 관련이 있어요. 그 이상향에 대한 지향이. 그러니까 이게 적절하지 않은 거야. 내 안에서요. 그래 청산 가야지. 근데 안 돼. 가야지. 안 돼. 이걸 계속하고 있는 그게 바로 30번 다져두고 30번 포기했던 관습인데 전혀 아니죠. 그리고 뒤에 한번 볼게요. B는 일과를 마친 저녁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안식에 대한 지향, 그렇지. 고즈넉한 분위기에서 내가 평안하게 차를 마시는 거니까 사실은 내면의 평정함을 내포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선지진술이네요. 얘는 뒤는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5번. A는 사물들을 내려다보아 촉발된 것이라는 점에서 자기 연민, 여러분, 이 관습이 자기를 가엽게 여기는 거야? 자기 연민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내려다봐서 촉발된 거예요? 얘는 다 적절하지 않네. 그 다음 B는 달갑고 좋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자기 위안적 성격? 자기를 그래 위로하고 뭐 그런 성격이야? 아니, 오직 그냥 내가 차를 마시는 그 사실인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답은 4번으로 가볼게요. 자, 이제 33번 확인합니다.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기억이 뭐냐? 앞에 나오는 부분들 볼게요. 흐리던이죠. 흐리던. 그러니까 흐렸던 산길이 청산에 와서 보니까 잘 보였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억은 대상이 이전에는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음을 드러낸다. 흐렸다라는 의미랑 연결 지으면 맞는 말이야. 이 산길이, 이 산속 자연이 옛날에 흐리게 보였다라는 거지. 자, 니은은 뭐예요? 이 가에서 밑줄 친 니은 부분. 가늘게 흩어지는 저녁 연기지. 그러니까 마을을 바라봤더니 저녁 연기가 이렇게 피어오르는데 그게 가늘게 보이는 거야. 자, 저녁 연기의 모양 맞죠? 형상으로 한 가정의 상황과 처지를 가늘게 뭔가 힘차게 솟아오르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내는 힘겨운 모습 정도로 시각화한 표현이다. 가늘게 연기가 올라간다, 시각화했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디귿은 뭐예요? 맨살 비비는 돌들이잖아. 맨살을 이렇게 마주한다, 같이 비빈다라는 것은요, 동화되고 싶다라는 의미거든. 여기 보세요. 맨살을 드러낸 이 돌들이 내가 지향하는 대상이야. 부대끼는 형상으로, 맞죠? 내 세파에 시달리는 모습인 거야. 돌들이 막 부딪히는 게 막 시달리는 모습이야? 아닌데, 얘는 내가 좋아하는 자연의 모습인데. 그러니까 반대로 설명하고 있네요. 답은 3번입니다. 자, 리을은 차를 마시는 것이 화자의 선호에 따른 주체적인 행위다. 선호, 좋아해서 하는 것에 좋아해서 스스로 주체적으로 하는 행동이 바로 차를 마시는 거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래요. 자, 리을 한번 볼게요. 스스로 달갑고 가장 즐거울 뿐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맞네요. 자, 5번은 미음은 나에 대한 현재 인식이 이전과는 달라졌음을 드러내는 거다. 자, 미음이 뭐였냐면요. 이제는 이거든요. 자, 이제는 차를 마시는 나일 뿐이라는 거야. 그럼 이제는 그렇다라는 거니까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게 전제되어 있는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전과는 달라졌다, 이제는 달라졌어.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오케이. 자, 답은 3번이다. 마지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4번이고요. 우리가 보기를 아주 꼼꼼하게 작품 감상 전에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보기는 주제를 다 읽어주는 보기니까. 여기 특히나 어려웠던 나 작품, 이걸 보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수월하게 접근할 수가 있었죠. 자,
가에 쓰다 둔 편지 구절과 버린 칫솔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미련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니까 자연에 완전히 동화되지 못하는 화자의 그런 상태, 심리 보여주고 있는 거 맞아요. 자, 나의 차를 마시는 이 행위가 내가 아는 내게 대한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으로 마지막 부분에서 나에서 이제 모든 것으로 확장이 되고 있죠. 그래서 확장되는 것은 경험적 사실을 이제 나와 모든 존재들에 대한 인식의 유일한 근거로 삼겠다는 의식이 반영된다. 여기 나와 있어요. 경험한 사실에 기초해서 존재를 인식하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나는 나에 대해서도 당연히 그렇게 인식할 거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건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거야 라는 의미니까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3번요. 가에서 발을 푼다. 청산에 들어와서 발을 푼다라고 돼 있잖아. 이거는 머무르다라는 의미 정도로 이해를 한다면 발을 풀어보니까 이제 옛날에 흐렸던 게 지금은 잘 보인다라고 했죠. 잘 보인다는 것은 화자가 자연에 친숙해지는 심리 상태. 그렇지, 나름대로 자연에 들어와서 이제 안 보이던 게 잘 보이니까 맞는 선지 되겠습니다. 자, 나의 앞으로 남은 10년을 더 살든지 죽든지는 절대자에 대해서 회의하고 현실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태도? 여러분 봐. 이 대목이요. 그 전후 맥락을 보면 앞으로 내가 얼마나 더 살든지, 그러니까 남은 10년을 더 살든지 아니면 죽든지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그런 것과 관계없이 나는 오직 어떻게 할 거야. 그렇지, 그냥 사실에 집중하는 거야. 나는 그냥 나인 거지. 내가 더 살든지 더 죽든지. 나는 그냥 나에 집중하는 거야. 내가 경험한 이 사실에.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보면요. 이제 차를 마시는 나일 뿐이라는 거지. 이제는 나 달라졌어. 나에게 내가 경험한 사실에 집중할 거야. 그러면 봐봐. 현실에 얽매이겠다, 얽매이지 않겠다. 이런 부분은 얘기하는 대목이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답은요. 적절하지 않아요. 3번이 됩니다. 가에 대한 설명은 맞았어요. 뒤에 나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았어. 4번 가볼게요. 가의 여울물과 떼까치들에는 자연에 들어와서 느끼는 화자의 심리가 투사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화자가요. 어쨌든 청산행이고 지금 청산 안에 들어와 있는 건데 산 아래를 보니까 일단 떼까치들이 눈에 들어온 거 맞죠? 그리고 이 여울물이라는 것도요. 내가 산에 들어와서 보니까 허우적대는 것처럼 보여. 물론 내 모습이 투영될 거다라고 우리가 이해했잖아. 그래서 이런 게 결국은 청산이라는 이 자연에 들어와서 내가 나름대로 경험하는 것 위에서 느끼는 마음 상태, 심리 상태, 생각 이런 것들이 이 대상들에게 투사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나의 참새의 떨어짐이 누구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 여기서 연결 지어보면 결국에는 절대자가 그 모든 것에 개입하는 거 아니야. 절대자를 회의하는 거죠. 절대자에 대한 의심을 품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자와의 관계에 대한 회의가 드러나 있다라는 것 연결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34번까지도 깔끔하게 끝냈습니다. 자, 어떠셨어요? 이번 문학이 선지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연계 정도는 높았지만 사실상 좀 모호하게 느껴지는 부분, 시험 상황에서 좀 낯설다라고 느껴질 만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 지점들을 잘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가볼게요. 5번 남아있었네. 가에 이 세상을 알아보지 않은 것들과 함께 얘 뭐예요? 그렇지, 순수한 것들, 자연인 거야. 그런 것들과 함께 욕심 없고 순수한 것들과 나는 함께 하고 싶다. 동화되고 싶다라는 거야. 자연에 동화되려는 태도인 거고요. 나의 물은 물일 뿐이야. 이건 그냥 그 자체야. 경험적 사실 그 자체일 뿐이야. 그걸로만 내가 결국에는 물이라는 대상을 인식할 거야 라는 거죠. 얘도 크게 어렵지 않게 맞아 확인할 수 있죠. 자, 끝났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세트까지 확인하고 나니까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좀 보이죠. 맞아요. 연계는 아무리 강조해도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때 여러분 연계 전 작품을요 좀 압축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꼭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어서 5부에서 화법과 작문으로 여러분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5부도 유의미한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기대하면서 지금 바로 넘어올게요. 고생 많았습니다. 5부에서 만나요. 안녕.